지난 편까지 히틀러가 어떻게 가난한 불황자에서 독일 총리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꽤나 가까워지긴 했지만 총리가 될 수 있게 해준 대통령, 군부, 보수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히틀러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빠르게 그들을 몰아내야 했죠. 히틀러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도서 제3제국사와 함께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 전체를 나치화시키는 데 성공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히틀러는 대통령과 다른 내각들에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제국의회를 해산한 다음 다시 선거를 치르자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총선 준비가 시작되면서 나치는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모든 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해 연설과 집회를 모두 금지시키고 정상적인 선거를 아예 치를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1933년 2월 27일 밤,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사당 건물이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재의 진상은 나치의 패망 이후 있었던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지만 나치가 직접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는 의견이 우세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제3제국사의 저자인 2차 세계대전 종군 기자였던 윌리엄 샤이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베링의 제국의회 의장 관저에서 의사당 건물까지는 중앙난방장치를 위한 지하통로가 연결되어 있었고 소수 나치 돌격대가 27일 밤 이 통로를 통해 의사당 내부로 들어가 가연성 물질을 잔뜩 뿌렸는데 마침 방화벽이 있는 공산주의자 마리니스 판데르 리버가 이 건물로 들어와 몇 군데 작게 불을 지른 것이 엄청난 화재로 번졌다고 합니다. 리버는 이 큰 건물 전체를 태울 만한 엄청난 양의 물질을 혼자서 반입할 수도 없었겠지만 애초에 방화벽이 있었으니 위장한 나치 인사의 공작에 꼬드겨져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참수되었고 히틀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산당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7개 헌법 조항을 유예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방주의 정권도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치의 가장 큰 대항마였던 공산당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정부의 힘을 얻은 나치는 독일 전역에서 라디오와 확성기와 대중집회를 통해 선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큰 권력을 얻은 나치는 이번 총선에서도 개헌을 할 수 있는 3분의 2의 의석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낸 긴급명령 덕에 반대표를 던질 야당 의원을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었기에 히틀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3월 23일이 되자 나치당은 충분한 수의 야당 의원을 모두 미리 체포해둔 뒤 제국의회에서 수권법이라 부르는 의회의 권한을 모두 총리가 가져가며 제정하는 법률은 심지어 헌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렇게 독일의 의회 민주주의는 막을 내립니다. 대통령은 이미 늙고 지쳤기에 히틀러를 딱히 제지하지도 않았고 히틀러는 이렇게 의회로부터 넘겨받은 모든 권한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선거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게 되었으므로 껍데기로 남아 살아있었던 의회의 의원들도 나치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직접 선발해 채워 넣었습니다. 강력했던 각 주의 자치 권력도 히틀러가 통과시킨 법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고 중세를 거치며 아주 오랜 기간 분열된 국가로 통치되면서 그 개성과 권한이 강했던 주들은 이제 중앙정부에 통합되었습니다. 그 전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업적을 히틀러가 달성한 셈이죠. 이제 독일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총리 취임 1주년을 맞이한 1934년 1월 30일 각 주의 모든 의회는 폐지되었고 주가 나눠 가졌던 통치권은 완전히 중앙정부로 넘어갔으며 각 주의 수뇌부는 나치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법안들은 제국의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당연히 이는 나치를 제외한 모든 정당이 해산되었고 의회가 나치 사람들로 채워졌기에 가능했습니다. 힘을 잃어 껍데기만 존재하던 정당들은 같은 해 7월 14일 나치가 독일에서 유일한 정당임을 알리는 법령을 포고하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파업과 같은 형식으로 나치당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노동조합들도 모두 해산되었고 재산도 몰수되었습니다. 나치와 히틀러의 공허한 약속을 믿었던 많은 노동자는 절망해야 했습니다. 파업은 법률로 금지되었고 기업 경영진도 파업이 없어졌으니 사업이 번창하리라 생각했지만 길거리를 깽단처럼 휩쓸고 다니는 나치 대원들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질 않으니 그 또한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폭락과 살인을 저지른 나치 대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형을 선고하기라도 하면 판사들은 목숨이 날아가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모든 국민이 나치 독재를 고분고분히 받아들일 때까지 이러한 협박을 계속할 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부터 유대인을 극도로 혐오했었기에 공직이나 전문직에서 유대인을 배제하는 법률도 공포했죠. 그러나 히틀러도 사회적인 불안과 경제적 위기가 극도로 심해지면 힘들게 얻은 자신의 정권이 오래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독일을
강제적 수렁에서 구출함과 동시에 600만에 달하는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고 독일의 재무장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히틀러에겐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치가 온갖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돌격대의 역할도 상당했는데 이들은 혁명이 끝난 이후 다들 한 자리 차지하고픈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지위를 정치적 수단이 아닌 물리적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군부가 있었기에 그는 군대와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격대 대장인 램은 이러한 사정까지 꿰고 있지는 못했기에 늙은 장군들을 모두 몰아내고 나치 돌격대가 군대를 장악하길 바랐습니다. 어차피 히틀러도 독일 군대를 강력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니 군부 엘리트들을 달래주는 한편 그들의 강력한 입지를 재확인시켜주고 다수의 고급 장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치가 독일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지만 독일은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에 놓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1차 세계대전 패전국 신세로 사실상 주변에 우방국이 없는 상태였지만 나치의 독재가 시작되며 더욱이 프랑스, 폴란드, 소비에트 연방은 독일을 역겨워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같은 편이라 생각하는 이탈리아도 여러 외교적 이유로 히틀러의 집권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힘을 얻은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의 족쇄를 없애면서 전쟁 없이 독일을 재무장시켜야 한다는, 즉 국제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이런 목표를 향해 다가갔을까요? 다음 제3제국사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이상하게 말했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알면 되셔.